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로 인하여 신냉전 구도가 한층 선명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 러시아는 서방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러시아의 영토와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표현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나선 서방국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함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자랑이라도 하듯이 훈련 영상을 공개했던 행동 자체가 서방국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함이라고 분석되고 있는데요. 요즘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서방국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라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행동이 눈에 띄는데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언급하며 러시아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견제는 프랑스뿐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의 경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서도 자국산 무기로 러시아 본토 타격에는 사용을 금지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본토에 공격하고 있으니 우크라이나 또한 그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본토 타격을 지지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발언인데요. 이런 발언들은 미국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그동안 서방에서 지원해준 무기로 우크라이나 외부에 대한 공격을 장려하거나 가능하게 한 적이 없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주권, 영토적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을 묵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죠. 이에 러시아는 마치 자신이 먼저 전쟁의 긴장감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는 듯한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핵 분야 위험성도 커지고 있음에도 서방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마치 러시아가 피해자인 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와 함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일부 미국 의원이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미국 무기로 러시아 영토 타격을 허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긴장을 더욱 높이는 성급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서방국이 합류하면서 세계는 긴장 상태에 몰입했는데요. 그와 동시에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믿고 비핵화에 동의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상황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비핵화 초기 핵무장을 포기한다면 서방국에서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받아냈었는데요. 정작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는 모르쇠를 시전하며 우크라이나가 고립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우크라이나는 힘겨운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자신들도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을 듯하니 이제야 도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게 되니 한국과의 약속도 얼마든지 파기될 수 있음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처럼 핵무장을 포기했던 나라는 우크라이나 포함 총 6개의 나라인데요. 그중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나라는 3개국에 불과합니다. 리비아의 경우 핵무장 포기 후 정권이 전복되었으며 이란은 다시 핵 개발을 재개하게 되었는데요. 벨라루스의 경우에는 러시아의 우방국이 되었기에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배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정작 핵무장을 포기해서 이득을 본 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밖에 없는데요. 그렇기에 비핵화가 과연 국가를 위한 일인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핵화를 외치던 미국이 토기하게도 한국의 핵 보유에 힘을 실어줄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면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존재합니다. 뜬금없이 중국이 나온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공격을 위한 부품 공급을 러시아에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부품에는 공작 기계, 초소형 전자제품, 광학 제품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단으로 한국의 핵 배치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와 관련된 내용은 4월 말에 진행된 블링컨과의 인터뷰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는 중국이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일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표현하며 중단하지 않으면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 경고에 의한 행동이 바로 한국의 핵무기 용인이 아닐까 싶은 상황에 접어들었는데요. 트럼프가 당선된 후의 이야기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현재 미국 내부에서 급변하는 정세에 맞추어 생각해봐야 할 쟁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한국의 핵보유와 관련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미국 내에서도 첨예하게 대립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비핵화에 미국이 앞장서는 상황에서 동맹국의 핵보유는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엘브리지 콜비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21일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다시 한번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가 됐다는 뜻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와 함께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한국 스스로 북핵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력한 뜻을 전했는데요. 특히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가 북한은 명백히 한국의 최대 위협이고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데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배제하는 건 맞지 않는다라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전달될 정도라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핵무창에 가까운 다른 옵션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골비는 해구산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미국은 북한과 도시를 맞바꾸는 일을 원치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냉전 시대에 이미 깨달은 사실이에요. 라며 해구산이 없을 가능성을 암시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에 상당한 재래식 전력과 전구 핵 전력을 배치했던 것이고 영국과 프랑스가 핵 전력을 보유한 이유입니다. 라며 한국에도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음을 은연중에 흘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할게 이렇게 말씀드리죠. 한국의 안보는 미국이 자국 도시 5개를 희생하면서까지 북한에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믿음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그의 말에 동의하며 저는 한국의 핵무기를 다시 배치하는 것에 대해 매우 개방적입니다. 또한 통합 억제 태세의 일환으로 한국 조종사가 미국 핵무기를 탑재한 한국 항공기를 조종하는 것에도 매우 열려 있습니다. 라고 지지하는 것을 암시했는데요. 그와 함께하지만 궁극적 목표는 안정과 전쟁 억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며 자신이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조차 한국 핵보유에 관해 관심이 집중된 현재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각 전문가들의 한국이 핵보유를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해당 컨퍼런스에서는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중동의 혼란 등이 북한에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컨퍼런스의 참석자 중 한 명은 북한의 핵무기고가 현재보다 훨씬 확대될 것에 대비해 한미 핵협의 그룹의 시즈를 강화하고 한미 간의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 등도 진솔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핵무장까진 아니더라도 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에 다른 참석자는 한국이 원전 연료인 전홍축 우라늄의 33%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공급망이 매우 불안정한데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핵보유를 위한 단계를 밟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도 컨퍼런스에 참여했었는데요. 미국이 확장 억제 제공을 중단하거나 미군 철수를 한 경우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믿는 한국인도 많은데 어떻게 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폼페이오는 더 견고한 민수 원자력 능력이든 더 나아간 복잡한 핵 프로그램이든 한국인들이 어떤 핵 능력을 증진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한국의 핵 옵션을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한국의 북쪽에 고도화된 핵무기 국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편이 한국인들에게는 합리적인 일일 것 같다라고 덧붙이며 북한과 맞닿아 있는 한국의 특수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한국인이라면 가장 궁금해야 할 질문에 답변을 해주기도 했는데요. 핵연료 재처리나 농축이 일본에는 허용돼 있지만 한국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트럼프 집권 2기 때 협상이 가능한가? 란 질문에 왜 안 되겠는가? 라고 답변하며 트럼프 정권에서 핵에 관련된 논의가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점차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단 한 발자국만 들어선다면 핵보유국이 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이 상황에서 일본 정치인들도 한국과 더불어 핵보유국으로 거듭나고 싶어하는 눈치입니다. 일본은 핵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과 자원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핵을 제재하는 규정이 사라진다면 1년도 되지 않아 핵무기가 완성될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일본이 핵을 보유하게 되는 일은 없을 듯한데요. 바로 미국의 단호한 태도가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핵무기 보유를 반대할 수는 없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반면에 일본을 향해서는 굳이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있느냐는 식입니다. 일본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더불어
미국이 일본에게 해구산이 치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한국이 미국을 믿지 못하여 핵을 보유하고자 한 이유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덕분에 일본은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크게 주장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일본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핵무기를 반대하는 여론이 심한 편인데요. 과거 핵폭탄과 관련된 상처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국제 정세의 흐름 자체가 한국이 단독으로 핵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 상황이야말로 핵을 보유하여 한국의 안보를 더 탄탄히 할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미국에서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기회로 삼고 한국이 진정한 주권국가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30년간 한국의 미래를 맡길 것입니다. 미국도 못한 일을 한국이 해낼 것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에 무려 30년을 맡기겠다는 나라가 등장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10년도 아닌 무려 30년을 한국에게 독점 사업권을 준다고 하면서 한국 방산 산업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실감케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미국도 스스로 힘들어하는 부분을 한국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고 있다는데, 대한민국 방산 50년 역사상 유례없이 파죽지세로 글로벌 방산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은 무려 380억 달러를 넘어서며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각국의 무기 지원이 필요해지면서 국제적으로 방산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만큼 한국 방산의 역할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럽 방산 시장에서 연일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 한국 방산이 이번에는 중남미 방산 시장에서 대형 사고를 쳤다고 합니다. 페루 해군이 진행 중인 함정 건조 프로젝트에 우리 방산 기업이 낙점되면서 대한민국 방산 역사가 새롭게 써진 건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HD현대중공업이 페루에서 함정 4척을 수주하며 중남미 함정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의 중남미 방산 수출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로 함정 총 4척 건조에 6,200억 원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HD현대중공업은 앞으로 30년 동안 전력 증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까지 따내면서 향후 계약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얻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등 방산 수출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친 김에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성과를 통해 중남미 함정 수주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앞서 HD현대중공업은 3,400티급 호위함 1척, 2,200티급 원해경비함 1척, 1,500티급 상륙함 2척 등 함정 4척을 페루 국영 시마조선소에서 현지 공동 건조하는 계약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번에 HD현대중공업이 군수수송 지원 및 해상 순찰함 다목적 함정 건조 업체로 선정된 건데, 군함 공동생산 조선소 인프라 구축과 관련 기술 개선을 목표로 페루 정부에서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시마조선소와 협력해 2029년까지 총 4척의 함정을 순차적으로 페루 해군에 인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HD현대중공업이 함정의 설계, 기자재 공급과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시마조선소가 최종 건조를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하게 될 호위함은 길이 127m, 폭 14.9m, 최대 속도 26.5노트, 항속거리 6,000해리로 대한미사일과 수직발사대가 탑재되고 대공 탐지 능력을 높일 수 있는 AESA 레이더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원해경비함은 길이 95m, 폭 14.3m, 최대 속도 20조트, 항속거리 6,000해리로 중형 해상작전 헬기를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원해경비함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탑재 장비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미션 모듈이 적용되는 등 중형 해상작전 헬기를 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상륙함은 길이 58m, 폭 13.2m, 최대 속도 10노트, 항속거리 1,500캐리로 대형 장갑차 7대 이상 또는 20피트 컨테이너 20개 이상을 수송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페루 해군이 한치의 망설임 없이 HD현대중공업을 택한 건 방산업계에서
그간 쌓아올린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결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987년 뉴질랜드에 8,400티급 군수 지원함을 인도한 것을 시작으로 재작년에는 필리핀으로부터 수출용으로 개발한 2,200티급 원해경비함 6척을 수주하는 등 현재까지 총 18척의 해외 함정을 수주하는 쾌거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남미 방산 시장인 페루에서 제대로 사고를 치게 된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페루 정부는 해군 함대를 현대화하기 위해 총 23척의 선박을 건조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수주는 국내 방산업계가 이탈리아와 스페인, 네덜란드 등 방산 강국과 경쟁의 승리를 거머쥐며 대형 수주 성과를 따냈다는 엄청난 의미가 내포돼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위해 페루 해군은 HD현대중공업을 비롯해 독일, 스페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소재 업체들의 사업 제안서 제출 의사를 타진했었습니다. 당시 시마페루는 각국 대사관에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업체가 있는지 요청했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최후의 승리자는 한국방산업체로 돌아갔는데 시마페루는 프로젝트 참여 신청을 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 수준, 산업체 규모, 방위산업 참여 경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다며 그 가운데 한국이 가장 뛰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팀 코리아가 큰 힘을 발휘해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 수주를 위해 작년 9월 HD현대중공업과 국방부 등 우리 군 당국은 팀 코리아를 꾸리며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요. 당시 우리 군은 페루 국영 시마조선소가 입찰 공고를 낸 후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의 서한을 페루 측에 방사청장 명의로 보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 페루 대사도 페루 현지에서 서한 발송을 지원했고 페루 측에 한국 조선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산업부가 산업협력과 기술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페루 측에 어필하며 신뢰감을 어필했습니다. 이렇듯 군 당국과 우리 방산업계 등 유관 기관이 팀 코리아로 뭉쳤기에 중남미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HD현대중공업도 이번 수주는 국방부, 방사청, 산업부, 주페루 한국대사관, 코트라 등 정보기관과 기업이 팀 코리아로 뭉쳤기에 해낼 수 있었다며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쟁쟁한 방산 경쟁국들을 제치고 수주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더욱더 의미가 남다르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페루 함정 수주를 계기로 한국 함정이 중남미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조성되면서 국내 방산업계도 덩달아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당장에 HD현대중공업은 향후 30년 동안 시마페루 측과 군함 건조 사업자로 독점 계약할 수 있는 사업자 지위도 얻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HD현대중공업이 먼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사실상 페루 해군의 함정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페루 해군이 함대 현대화를 위해 20여 척의 선박을 추가로 더 건조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우리 방산 수주액도 수조 원대로 확 불어날 여지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특히나 중남미는 노후 함정이 많아 함정 교체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꼽히는 등 우리가 수주 물량을 싹쓸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기대를 걸어도 좋다는 분위기입니다. 더구나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 함정은 높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 우리 역시 단연간 쌓아올린 수출 경험과 기술력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함정 진출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남미 함정 시장 개척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풍부한 수출 경험과 앞선 기술력으로 남미 시장에 한국 함정 진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여기에 더해 페루는 올 연말에 운영을 시작할 창카이 메가포트의 대형 화물선을 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을 갖출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중남미와 북미, 아시아를 연결하는 허브 항만 건설을 목표로 진행 중인 이 사업은 페루에서 열릴 APC 정상회의 개최에 맞춰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중남미 내 해상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방산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펼쳐질 것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방산, 특히나 한국군함의 국제적 위상이 엄청나게 달라졌는데요.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도 이제 한국에게 군함 건조를 맡길 정도로 성능은 물론 국제적인 명성과 신뢰도가 매우 두터운 상황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카를로스 미국 해군성 장관이 우리 조선소와 미 해군함정 MRO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방산 업무를 한국에게 맡기기 위한 것으로 미 조선 산업이 자국의 해군 역량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걸 인지하고는 조선업 기술이 뛰어난 한국을 직접 찾은 겁니다. 실제로 앞서 미 연방회계 감사원은 미 해군이 함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계약한 함선 인도 지연과 비용 증가, 선박 품질 저하 등 문제로 속을 썩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미국이 현대화된 중국 해군을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에게 군함 건조를 맡기는 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미 우리 방사청과 미 정부가 함정 사업에 관한 협력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한국 방산 산업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듯 국제방산 시장에서의 한국 방산의 위치가 나날이 드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더욱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차세대 이지스함 건조 프로젝트가 드디어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조만간 방사청이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 KDDX 사업 관련 방산물자 지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수주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세대 이지스함은 다기능 위상배열 스파이 1D 등 고성능 레이더와 SM-23 등 중장거리 대공미사일을 이용해 목표 탐색부터 추적, 공격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형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구축함입니다. 특히나 순수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하는 첫 이지스급 구축함이라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 이지스함 보유국은 6개국에 불과한 상황으로 우리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이지스함 자체 건조가 가능한 국가로 올라서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이지스함이 본격적으로 건조되면 대한민국 방산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건 물론 글로벌 방산 산업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4월 18일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한국 괴물 무기의 시험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현대로템이 유럽 수출을 겨냥하고 작십하고 만들었다는 30톤급 차륜형 장갑차 NWAV의 주행시험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아덱스 2023에 현대로템의 30톤급 장갑차 실물이 최초로 공개되어 전 세계에 큰 관심을 받았는데 실제로 주행하는 장면을 드디어 보게 된 것입니다. 현대로템은 NWAV 가미국 해병대 상륙 장갑차 ACV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우수하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방호력을 굉장히 높이면서도 기동력까지 강화했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명품이라 불리는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휴대용 대전차 유탄 발사기에도 뚫리며 낮은 방호력으로 실전에서 무기력함을 드러내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이에 WAV는 막강한 방호력과 기동력으로 현대로템이 작십하고 수출용으로 만들어 이미 폴란드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와 헝가리,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등 동유럽 쪽의 국가들에서 거래 문의가 들어온 걸 다 합치면 3,000대가량이 된다고 했습니다. 30톤급 장갑차 NWAV는 8륜형인데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최신형 차륜형 장갑차인 K808보다 2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이고 M2 브래들리나 스트라이커보다도 더 무겁습니다. 차량이 커진 만큼 엔진도 700마력 디젤 엔진을 채용해 힘이 좋아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K808에 적용된 전술 럼플렛 타이어, 공기압 조절 장치 등을 기본으로 적용했고 또한 뛰어난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데 비자형 차체 바닥을 가져 지뢰방호 능력 레벨 4를 자랑합니다. 대전차 지뢰에서 승무원이 완벽하게 보호되도록 설계해 자재 전 방향에서 방호 성능이 K808보다 월등히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현대차 그룹의 기술력을 받은 차량답게 차체를 두르는 카메라가 무려 13개나 탑재되어 있어 이를 통해 조종사가 장갑차의 질을 닫고 화면만 보고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특양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높은 출력의 유압식 수상 추진 장치로 놀라운 기동력의 수상 운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무장은 30기관포의 대전차 미사일 능동방호 시스템으로
아이언피스트, 타이어 자동 소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유럽의 트렌드라는 30톤급 장갑차를 한국이 작심하고 만들고 보니 최강의 장갑차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최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한국산 무기 도입에 반기를 들었는데 한국산 K9과 같은 명품 자주포도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지금 NWAV와 같은 자륜형 장갑차가 나온다면 이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유럽은 자신들끼리 서로 상대국 방산기업의 무건을 사주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무기들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개발 속도도 빠르지만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의 무기를 만들어내는데 유럽에서도 한국 무기가 싼 이유는 제품의 품질이 낮아서가 아니라 항상 합리적인 이윤을 추구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30톤급 차륜형 장갑차 도입을 노리고 있는 불가리아에서는 관심이 지대합니다. 지난 8일 불가리아 군사매체 불가리아 밀리터리닷컴에서 알렉세이 렌코프 기자는 영국이 경쟁력 기준을 무시하고 K9 대신 RCH-155를 선택했다며 강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첨단 포병 시스템인 RCH-155는 영국과 독일 간의 파트너십을 나타내는데 이 채택은 경쟁적인 선택 과정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영국 총리가 내린 단 하나의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RCH-155가 K9보다 낫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단 하나도 없음에도 무모한 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영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명백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총리는 RCH-155를 결정하면서 자신의 행정부에서 개발된 통합 공공조달 모델의 정신까지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무기체계의 장단점을 평가하기 위한 비교시험을 앞으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영국이 에이젝스 장갑 보병 차량으로 겪은 악명 높은 대참사를 간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UK가 영국 육군을 위해 개발한 에이젝스 보병 전투장갑차는 2014년에 계약을 했는데 2017년도에 인도될 예정이었지만 설계 문제와 심각한 소음 문제 때문에 예정보다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도는 커녕 개발도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엄청난 비용 예산이 초과되었고 개발을 끝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런 일을 겪고서도 영국은 또다시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유럽 내에서 여러 국가들이 공동 개발을 선언하고서는 각국의 사정과 이해관계 때문에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벌어진 한 상황에서도 이번 영국의 결정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자 급히 F-35 전투기 35대를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F-35 일부가 유럽 내 이탈리아의 최종 조립 점검 시설에서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독일은 미국 텍사스 포트워스에 있는 생산시설에서 35대 모두를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이 유럽 내 시설에서 무기를 생산하고 함께 이익을 도모하자고 했는데 이번 독일의 결정은 얼마 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나 최근 영국의 행보와 달랐습니다. 이탈리아 생산시설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유일하게 F-35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 지역의 F-35 유지, 보수, 수리, 정밀 검사 및 업그레이드 센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유럽 고객이 항공기를 이탈리아에서 생산할 수 있게 승인했는데 독일이 예상과 달리 이탈리아가 아닌 미국에서 생산하기로 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이탈리아보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독일의 이번 결정으로 무려 1,090억 달러 150조 규모의 군사 현대화 자금 중 절반이 미국 방위산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를 본 독일 탱크 부품 제조업체 대표는 대부분의 자금이 독일 기업으로 가지 않게 될까 두렵다며 독일에는 방위산업에 대한 전략적 방향이 부족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영국이 자주포를 선정하면서 아무런 경쟁 없이 같은 유럽 내독일산 RCH-155를 선정했는데 독일은 이탈리아에게 생산을 맡기지 않고 미국 내 생산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속도였습니다. 유럽 군사 전문가 보이코 니콜로프는 이를 두고 독일과 유럽의 국방부문은 미국과 동아시아의 엘리트 경쟁자들과 보조들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면서 독일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장비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아시아의 엘리트 경쟁자는
아시다시피 한국입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전투기를 유럽산이 아닌 미국 F-35를 도입하기 원하고 있으며 유럽 전투기는 미국이 전투기를 투입하지 않은 제3세계 국가에서만 고객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전투기에 국한되지 않고 지상군 장비 시장도 K2전차 및 K9자주포와 같은 제품을 자랑하는 한국 생산업체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K2전차는 튀르키예와 폴란드에 각각 1000대씩 판매되어 독일이 공급한 9세대 장갑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당장 유럽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고 또한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앞으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빠르게 무기를 늘려 전력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서유럽이 유럽 안에서만 무기를 생산하려 한다면 앞으로 경쟁력 있는 한국산 무기들을 빠르게 도입해 실전 배치하는 동유럽 국가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영국이 이번에 K9자주포가 아닌 독일 RCH-155를 선택하는 결정은 굉장한 악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도 K2전차가 독일산보다 2~5배 저렴하고 표적 획득 처리 속도가 더 빠르지만 결국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독일산을 선택했습니다. 유럽 경제가 어려워지는데도 더 많은 비용으로 더 오랜 시간에 걸쳐 무기를 받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전략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미국 일간 위싱턴 포스트는 EU 27개 회원국이 155포탄 생산량을 늘렸지만 12개월에 걸쳐 포탄 100만 발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을 저지할 포탄이 부족해 밀렸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매달 최소 20만 발의 포탄을 필요로 하지만 유럽이 생산할 수 있는 포탄 개수는 여전히 월 최대 5만 발 안팎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나토의 한 당국자는 모두가 국내 시장이 이익을 보길 원하고 있다고 말하며 편협한 지역주의에 사로잡혀선 안 된다. 최선의 거래처가 한국이라면 우린 한국제를 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 방산업체들이 자국 내 무기 생산 능력과 성능을 높이는 동시에 수출을 막기 위한 암묵적 카르텔을 형성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K방산의 안방을 뺏길까봐 엄청난 견제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카르텔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EULH에서 개발이 지연되거나 이해관계가 충돌되면서 무기가 확보되지 못하면 또다시 이런 말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편협한 지역주의에 사로잡혀선 안 된다. 최선의 거래처가 한국이라면 우린 한국제를 사야 한다. 한국의 자랑 KF-21 전투기에 한국산 스크램제트 엔진에 들어갈 고속 추진관 기술을 한국 고유의 기술로 확보하는 소식입니다. 스크램제트 엔진 구조는 단순하지만 기술적 난도가 가장 높은 엔진 형태로 알려졌습니다만 이번 한국형 스크램제트 엔진 개발이 대단한 이유는 개발 속도 때문인데요. 주요 선진국이 반세기 넘게 매달린 기술 개발을 한국기술진은 20년 만에 주파했습니다. 2000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도로 극초음속 공기 흡입식 추진기관 연구에 나선 이후 전력 질주한 것입니다. 이처럼 KF-21 전투기용 램제트 엔진이 마하의 초음속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 기술 중 하나로 전 세계에서도 희귀한 기술입니다. 과거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 보람의 전투기의 국내 개발이라는 성과를 넘어 엔진과 같은 초고난도 기술력을 요구하는 핵심 구성품까지 우리가 직접 개발하여 항공기술에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확실하게 등극해야만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분야에서 미국산 F414 엔진을 2030년까지 대체하고 같은 성능의 국산 엔진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한국산 미사일 무기에 장착할 램제트 엔진도 함께 개발하는 동시에 파생형인 스크램제트 엔진을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구진들은 항공엔진 독립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의 기술적 협력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다누리호와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엔진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의 엔진 첨단 제조업은 그 기술력이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으며 이제는 한국형 고속 추진관과 스크램제트라는 차세대 엔진 기술력 획득과 더불어 초음속 제트기 엔진의 핵심 기술까지 모두 습득하는 데 완벽히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개발에 성공한 스크램제트 엔진은 램제트 엔진의 파생형으로 마하 5 이상 속도에서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기존 램제트 엔진은 흡입구로 들어오는 공기 속도가 마 1.2 이상이지만 엔진 연소실 내부 충격파로 속도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소 단계에선 마 1 이하 아음속 상태에 머물게 되는데, 이러한 메커니즘은 비행체가 마 5 이하 속도를 유지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 속도에 진입하게 되면 탈이 나게 됩니다. 엔진 연소실 내부에 충격파가 너무 커져 내부 압력과 온도 상승으로 엔진이 터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초음속이 가능한 스크램제트 엔진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안되었습니다. 스크램제트는 터보제트나 터보팬과는 달리 추력을 위한 물리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최적화된 애프터버너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크램제트는 고고도에서 모을 때 효율이 크게 올라감으로써 지그재그 패턴에 맞춰서 엔지니어를 분사시키고 압축된 공기를 연소시키므로 연료를 많이 뿌릴수록 더욱 강력한 출력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스크램제트 엔진 내부에서 초음속으로 흐르는 공기에 연료를 분사해 연소 반응을 이끌어내 안정적인 마 5 이상의 속력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KF-21 전투기에 탑재될 스크램제트 엔진은 마 4까지 낼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매우 뛰어나며 F414 터보팬 엔진과 비교해봤을 때 크기 대비 출력이 매우 우수한 점도 특화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스크램제트 엔진을 국산화한다면 터보팬 엔진보다 단순화된 부품 덕분에 교체 부품의 공급 체계가 안정화돼 KF-21 전투기의 정비성은 높이고 운용비는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KF-21 전투기의 핵심으로 설계된 스크램제트 엔진 기술을 완전히 자립화시키기 위한 국산 전투기 엔진 프로젝트를 점진적인 개발 단계를 통해 2030년까지 한국의 KF-21 전투기 램제트 엔진에 적용되는 고속 추진관 외의 모든 기술력을 대한민국이 직접 보유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즉, 100% 국산화 한국산 전투기 심장이 탄생하는 순간이 머지않았다는 뜻이죠. 최근부터 로키드 마틴이 밀고 있는 표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부터는 속도가 스텔스이다입니다. 빠른 속도로 사라져 레이더로는 잡을 수 없는 속도가 진정한 스텔스라는 것이죠. 이런 세계적 변화의 흐름을 이미 파악하고 있던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 전투기용 램제트 엔진을 포함해 현무 미사일을 활용한 차세대 순항 미사일용 엔진으로도 병행해 무기 개발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2022년에 들어 대한민국의 첨단 군사무기 제조업의 기술력인 날이 갈수록 상승함에 따라 현무3에 들어가는 차세대 순항 엔진 기술 획득과 동시에 국방과학연구소 역시 소형의 스크램제트 엔진을 비행시킬 최적의 기술력까지는 확보했다는 발표를 하여 모두를 놀라게 하였죠. 만약 스크램 엔진이 탑재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양산에 성공한다면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이지스 함대나 항모전단들도 방어하기 어려워 굉장히 까다로워질 것입니다. 이처럼 스크램제트 엔진은 이제 미사일의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이 되었는데요. 미사일이라 하면 파괴력도 중요하겠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비용입니다. 한번 사용하고 끝나는 미사일의 가격이 비싸면 양산이 불가능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스크램제트 엔진은 로켓 엔진보다 효율이 좋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일단 연료와 함께 산화제까지 싣고 날아가야 하는 로켓에 비해 스크램제트는 연료만 탑재하고 산화제로 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로켓 엔진보다 더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어 대량 생산까지 가능해지면 가격도 더 저렴해지기 때문에 미사일 엔진에 적합하며 구조 또한 하나의 긴 관에 가까울 정도로 단순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스크램제트 엔진을 만들기는 정말 어렵지만 일단 발전만 시킨다면 마 6 이상은 기본이며 마 15의 항공기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가까운 미래에는 스크램제트 전투기와 미사일을 넘어 스크램제트 항공기가 등장할 것이라는 게 항공업계의 관측인데요. 실제로 미국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항공우주 스타트업 허미어스는 음속의 5배인 마하 5로 나는 여객기를 2029년 시험 운항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허미어스 최고 경영자인 AJ 피플리카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현재의 국방기술 응용 수준과 자금 조달 환경으로 볼 때 5년 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일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이 틀림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앞으로 스크램제트 엔진은 항공기술 분야에서 중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최근 하나에어로의 발표에 따르면 국산 스크램제트 엔진 개발은 25조 원에 이르는 생산 유발 효과와 함께 경제적 수출 효과도 기대가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 대한민국의 첨단 제조업의 기술력이 날이 갈수록 상승함에 따라 40년 만에 이룬 각종 성과를 비추어 보았을 때 전투기 램제트 엔진 완전 국산화는 꿈은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KF-21 전투기 스크램제트 엔진 국산화를 위한 계획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가스터빈 엔진 개발과 5세대 전투기 개발까지 성공할 한국은 전투기용 스크램제트 엔진 개발까지 충분히 가능한 기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극비리 기밀급으로 선진국들은 기술 유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으며 KF-21 전투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버전인 블록2, 블록3가 개발되는 2030년대 초중반 전투기의 제트 엔진을 완전히 국산화시키려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제작한 KF-21 프로토타입의 스크램 제트 엔진을 답지하며 국산 엔진은 2030년까지 평가 시험을 마치고 개발을 완수하겠다는 게 대한민국의 목표입니다. 첨단 무기 개발에 멀찍이 앞서 있는 대한민국이 만든 KF-21 보라매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질주할 것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전자제품 가격 상승과 자동차에 탑재되는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 현상 등 실생활 곳곳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부족의 경우에는 신차 출고 기간을 1년 혹은 그 이상 늘리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어지자 전 세계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설비 투자와 반도체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 막대한 이익을 보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등 크게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삼성전자부터 대만의 TSMC까지 아시아를 대표하는 파운드리와 종합 반도체 기업들은 큰 이익을 얻고 있으며 막대한 실적 증가와 주가 상승까지 긍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 반도체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것과는 다르게 이들에게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의 ASML 같은 기업들은 시장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에 제동이 걸려 매출과 이익 증대를 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이자 유일무이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 장비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ASML은 미국 주도의 중국 반도체 포위망에서 탈퇴해 독자적으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에 나서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ASML은 그동안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에게만 EUV를 비롯한 반도체 장비를 판매해왔지만 여기에 중국에게까지 최첨단 EUV 장비를 추가로 판매하면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여기에 슈라인 마허 네덜란드 외교 동상부 장관은 자국 네덜란드의 이익이 미국의 대중 반도체 봉쇄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이런 자국 우선주의 행보에 미국은 크게 당황하며 상무부 차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네덜란드에 파견해 ASML의 EUV 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예정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네덜란드의 이런 결정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ASML이 독점 생산하는 EUV 장비의 중국 수출을 막은 이유엔 ASML EUV 장비에 미국의 국가안보 핵심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EUV 노광 장비에 활용되는 원천 광원 기술은 미국 기업 사이머가 보유한 특허 기술을 활용하며 해당 기술은 미국의 국가안보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어 있어 중국을 비롯한 적대 국가에는 수출이 막혀 있습니다. 즉, ASML이 활용하는 핵심 기술부터 부가적인 기술까지 다방면에서 미국 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ASML 회사의 지분에도 미국 기업이 절대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20대 주주에서 미국 기업이 대부분일 정도로 확실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ASML 경영 전반에 미국의 입김이 반영되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당국은 ASML의 매출을 늘리고자 중국의 EUV 장비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네덜란드 당국의 이런 결정에 많은 반도체 업계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EUV 장비 판매를 결정한 핵심 논리는 중국의 EUV를 추가적으로 판매해
ASML의 매출을 늘리려는 계획이었지만 이런 계획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유는 ASML의 EUV 장비는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대수가 40대가량으로 정해져 있고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가 EUV 장비를 전부 독식해 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즉 ASML 측에서 EUV 장비를 만드는 족족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구매하는데 중국에게 판매한다는 것은 ASML의 추가적인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리 단순히 한국과 대만에 공급될 물량을 줄여서 중국으로 가는 물량을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네덜란드 측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미국 주도의 대중 반도체 제재에 동참하게 하려면 그만한 보상을 네덜란드 자신들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엔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 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ASML과 네덜란드의 자신감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ASML의 EUV 장비에 탑재되는 렌즈와 광학 장비는 독일 기업에서 납품하고 있으며 광원 조사 장치와 핵심 부품들은 미국에서 납품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핵심 기술과 부품만 있다면 네덜란드 ASML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EUV 장비를 충분히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자회사를 통해 노광 공정용 장비를 개발했고 양산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노광 장비를 직접 생산하기보다 수입에 의존해 왔는데 최근 들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노광 장비 자체 생산을 위한 연구팀을 가동해 반도체 소재와 장비 그리고 완성품 생산까지 원스톱 라인 구축을 위한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신 미세 공정을 위해선 일반적인 노광 장비가 아니라 ASML이 생산하고 있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가 필요한데요. 이 역시 한국 기업 이솔에서 생산을 위한 마지막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EUV 장비를 생산하기 위해선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EUV용 광원과 광학계 그리고 시스템입니다. 노광 장비용 광원을 공급하는 회사는 전 세계 4곳이 있으며 사이머를 포함해 대부분 미국의 기업이지만 단 2곳의 EUV 업체만이 직접 광원을 만들고 있는데 한 곳은 네덜란드의 ASML이고 다른 한 곳은 대한민국의 이솔입니다. EUV 장비의 첫 번째 조건인 광원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으며 두 번째 조건인 광학계는 주로 독일의 칼자이스 렌즈를 사용합니다. ASML의 광학계 역시 자체 개발한 부품이 아니라 칼자이스의 렌즈를 납품받아 사용 중이기에 우리도 독일산 렌즈를 납품받아 EUV 장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인 종합 시스템은 EUV 장비를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진동이나 정확한 노광 등 종합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EUV의 물리적인 장비와 부품 등은 이미 우리나라가 기술을 확보한 것도 있고 일부 부품은 수입하여 구축하면 되며 네덜란드의 ASML 역시 이런 식으로 부품을 공급받아 장비를 만들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부분은 종합적인 시스템 안정성입니다. ASML이 가장 잘하는 분야가 바로 이런 시스템 제어 부문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부문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토종 반도체 장비업체인 이솔의 대표와 경영진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출신으로 10년 넘게 삼성전자에서 EUV 장비와 소재에 대해 연구 개발하던 팀이 독립한 기업입니다. 이솔에서 생산하고 만드는 장비의 상당수는 삼성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최근 삼성에서도 자체적인 노광 장비 생산 능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노광 장비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이솔과 삼성전자는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해 연구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이솔의 모기업인 FST의 경우 삼성전자가 7% 지분을 확보해 대주주로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투자와 연구 개발의 노력으로 토종 EUV 기업 이솔은 EUV 광원과 마스크 제조 장비 EUV 마스크와 펠리클 검사 장비 등 EUV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과 장비를 하나하나 국산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네덜란드 ASML의 독주를 막을 전 세계의 유일한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 미국에서도 한국의 EUV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이번에 네덜란드가 중국과 반도체 동맹을 추진하자 이를 모두 손절하면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더욱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EUV와 같은 중요한 부품을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서 만들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국 측이 보유한 특허와 기술을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탈중국에 성공하도록 미국의 매출을 한국에게 몰아주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막바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매출 구조가 급변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내 매출은 4조가 줄은 반면 중국에서 줄은 것보다 더욱 많은 4조 8천억의 매출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각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의존도가 감소하고 있고 미국 의존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미국 매출 비중이 60%에 달하며 삼성전자의 경우 45%에 달하는 상황으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탈중국에 성공해 미국으로 매출처를 발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이렇게 돌아갈수록 중국 내 반도체 공급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에 얼마 있지도 않은 반도체 기업들은 최신의 EUV 장비는커녕 구형 노광 장비를 통해 구형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런 반도체를 스마트폰과 전자기기 등 첨단 제품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ASML은 미국을 향해 최신식 EUV 노광 장비가 아니더라도 구형의 노광 장비를 팔 수 있도록 규제를 해제해달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량의 한계로 EUV는 1년에 40대밖에 만들지 못하며 그마저도 삼성과 TSMC가 몇 년치 물량을 선주문해 이미 매출의 최대치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지만 이런 와중에 구형의 노광 장비까지 중국에 팔아서 이익을 내보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ASML이 노광 장비나 EUV를 중국에 판매한다면 한국과 대만이 주도하던 글로벌 반도체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가거나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이나 TSMC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가 보조금이 경영의 주요한 수단이 아니지만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상당수가 국유 기업이며 국가 보조금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천명한 만큼 막대한 중국 자본을 투자하여 치킨 게임을 벌인다면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맞서야 하는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업체들은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미국 역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를 제패하는 첨단 IT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 기업이며 이런 파워는 사실상 반도체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반도체 파워가 중국으로 넘어간다면 미국의 IT 기업들도 패권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기에 누구보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반도체에 대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만 네덜란드는 이와는 다르게 중국이라는 고객을 새로 원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맞지 않다면 어떤 기업이나 국가이든지 손을 봐준 역사가 있는데 독일과 일본이 그러하고 소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도 네덜란드가 자신의 이익을 고집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EUV 개발이 점점 더 진전될수록 미국의 네덜란드 손절은 더욱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